윌리엄 서프, 리버사이드의 악몽.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평범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 살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이었다. 그런데 이 잔혹한 범행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자가 이미 자신의 2달 된 딸을 살해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윌리엄 레스터 서프, 일명 리버사이드 매춘부 살인자 또는 레이크 엘시노어 살인마로 불리는 이 남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캘리포니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고문당하고 훼손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포즈를 취한 채 버려졌다. 이 모든 잔혹함 뒤에 숨겨진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과연 정의는 구현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미완의 퍼즐 조각이 남아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파헤치는 숨막히는 여정이다. 준비되었는가? 지금부터 윌리엄 서프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1986년 2월 22일 캘리포니아 사우스 패서디나의 한 외딴 골목. 아침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한 행인이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19세의 캐시 스몰이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목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몸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선명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고 주변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단일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윌리엄 서프의 범행과 연결되며 그의 연쇄살인의 시작점으로 밝혀졌다. 1989년 6월 28일 레이크 엘시노어 근처의 황량한 도로변,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킴벌리 리틀였다. 그녀는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머리에는 심한 타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는 담배로 찢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시신 위에는 낡은 수건이 덮여 있었다. 이 수건은 나중에 서프의 차량에서 발견된 침낭과 섬유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은 마치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듯 의도적으로 꾸며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같은 해 12월 13일 퀘일밸리의 언덕에서 크리스티나 레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목이 졸리고 가슴과 생식기에 칼로 찔린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유방 한쪽이 부분적으로 절단된 채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끔찍한 훼손은 서프의 범행이 단순한 살인을 넘어 잔혹한 의식을 동반했음을 보여주었다. 현장 주변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범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장 주변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범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세년 1990년 1월 18일 리버사이드의 한 외곽 지역에서 다를라 퍼거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목이 졸린 상태로 다리가 기묘하게 세워진 채 쓰레기 봉투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생전에 심한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고 이는 서프가 피해자를 고문하며 즐겼음을 암시했다. 같은 해 2월 9일 하이그로브의 자목 농장에서 캐롤 밀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5군데의 칼에 찔린 상처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질식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손톱 아래에는 범인과의 격렬한 싸움 끝에 남은 피부 조각이 있었다. 19세년 1990년 11월 리버사이드의 쓰레기통에서 쉐릴 코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목이 졸린 상태였고 그녀의 목에는 깊은 절단 상처가 있었고 더욱 끔찍하게도 그녀의 오른쪽 유방은 사후에 절단되어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은 나중에 서프의 신발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서프의 범행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0년 12월 20일 수잔 스턴펠드의 시신이 리버사이드의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목이 졸린 상태로 마치 전시물처럼 의도적으로 포즈를 취한 놓여 있었다. 1991년 1월 19일 캐슬린 밀는의 시신이 레이크 엘시노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목이 졸리고 양말이 목구멍에 쑤셔 넣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1년 7월 4일 셰리 레덤의 시신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목졸림의 흔적이 뚜렷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매춘부였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미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서프의 손에 의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얼룩졌다. 각 현장은 범인의 잔혹성과 계산된 행동을 보여주었다. 시신은 종종 버려진 도로변, 쓰레기통 혹은 외딴 농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서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동시에 과시하려는 이중적인 심리를 드러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연쇄살인 사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 경찰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매춘부, 소외된 여성, 잔혹한 고문과 훼손은 이 사건들이 단일 범인의 소행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초기 수사는 단서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기에 그들의 실종은 종종 즉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이는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89년 론다 젠모어라는 여성이 서프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 1989년 1월 10일 젠모어는 서프와의 성거래 중 그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며 그녀를 목졸랐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서프의 손을 물고 그의 안경을 떨어뜨린 뒤 도망쳤다. 이 사건은 서프를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게 했다. 젠모어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에서 수거된 안경은 나중에 서프의 소유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kimberly 리틀의 시신에 덮여있던 수건은 서프의 차량에서 발견된 침낭과 섬유가 일치했다. 셰릴 코커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은 서프의 신발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DNA는 2019년에 이르러서야 최신 기술로 분석되었고 이는 1986년 캐시 스몰 살인 사건을 서프와 연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1991년 수사팀은 서프를 체포했다. 그의 집과 차량에서 압수된 물품들은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도구들은 피해자들의 상처와 일치했고 그의 집에서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으로 의심되는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서프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포장하며 경찰의 의심을 무마하려 했다. 2022년 서프는 캐시 스몰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적인 학대를 가하고 결국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 자백은 수사팀이 오랫동안 의심했던 그의 연쇄살인 행각을 더욱 명확히 했다. 서프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적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시신을 훼손하며 심지어 특정한 방식으로 포즈를 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서프가 피해자들을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노렸고 이들의 실종은 종종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경찰이 연쇄살인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다. 또한 서프의 이전 범죄, 1974년 자신의 2달 된 딸을 살해한 사건은 그가 이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사법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그는 1984년에 조기 석방되었다. 이는 수사팀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가족과 협력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각 피해자의 삶과 그들이 겪은 비극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공포에 떨었고 경찰은 연쇄살인마를 접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결국 물리적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 그리고 서프의 자백이 결합되어 그의 범죄를 입증했다. 1995년 윌리엄 서프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12건의 살인 혐의와
한 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법정에 모여 서프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검찰은 서프가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훼손하며 의도적으로 시신을 전시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의 범죄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병적인 권력욕과 잔혹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서프의 변호인은 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그가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계적인 훼손과 고문의 흔적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 중 론다 젠모어의 증언은 특히 강렬했다. 그녀는 서프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생생히 묘사하며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인지 밝혔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서프를 1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형 집행 유예 조치로 인해 서프는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5년 기준 그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추가적인 미해결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다. 서프는 1974년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7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이는 그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사회적으로 소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다. 서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매춘부였으며 이들의 실종은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연쇄살인마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서프는 피해자들을 단순히 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고문하고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이는 그의 깊은 심리적 문제와 병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이 사건은 트루크라임 팬들에게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사회적 한계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윌리엄 서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범행은 여전히 미해결 사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이런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